우리 반의 혁명은 갑작스럽고 약간 엉뚱한 방향에서 왔다. 그 이듬해 담임 선생님이 바뀐 지 채 한 달도 안 돼 그렇게도 굳건해 보였던 석대의 왕국은 겨우 한나절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 강력한 지배자는 한낱 범죄자로 전락해 우리들의 세계에서 사라져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혁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 둘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석대의 왕국을 뿌리채 뒤흔든 계기가 된 그의 엄청난 비밀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해 12월 초순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기말 시험을 치르던 날이었는데 시험을 공정하게 치른다는 뜻에서 이례적으로 자리를 막 뒤섞는 바람에 내 곁에는 박원하라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앉게 되었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이 뛰어난 아이로 석대와 가깝기로도 10손가락 안에 들었다. 언제나 수학이 모자라 걱정인 내게는 그 아이가 내 곁에 앉게 된 게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2시간째 수학시험 시간이 되어 나는 우연히 박원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응용 문제 하나가 막힌 내가 꼭 커닝을 하겠다는 뜻에서라기보다는 그 애가 답을 썼나 안 썼나 궁금해 흘낏 훔쳐보니 이미 답안지를 다 채운 그 애가 이름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다. 답이야 지웠다 새로 쓰는 수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잘못 써서 지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있고 박원하가 하는 짓을 유심히 살폈다. 그 애는 힐끔힐끔 시험 감독 나온 다른 반 담임을 쳐다보며 방금 말끔히 지운 곳에 얼른 이름을 써 놓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엄석대였다. 이름을 다 써놓고서야 겨우 여유를 찾은 그 애가 사방을 슬그머니 돌아보니 나와 눈이 마주치자 찔끔했다. 그러나 그 눈꼬리에 곧 웃음기가 비치는 게 나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너 아까 뭘 했니?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박원하에게 가만히 물어보았다. 원하가 비실비실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수학이 내 차례였어. 수학이 내 차례라니? 그럼 다른 과목도 누가 그러는 거야? 나는 놀랍고도 어이없어 다시 그렇게 물었다. 박원하가 잠깐 사방을 둘러보더니 소리를 낮춰 말했다. 몰랐어? 지난 시간 국어시험은 아마도 황영수가 했을 거야. 뭐야, 그럼 너희들은? 엄석대의 점수를 받는 거지 뭐. 너는 미술을 대신 그려주니까 눈치 봐서 2장을 그려내면 되지만 시험은 그게 안 되잖아. 석대하고 점수를 바꾸는 수밖에. 그제서야 나는 엄석대가 그토록 놀라운 평균 점수를 얻어내는 비결을 알아차렸다.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려준 그림도 사실은 석대의 전 과목 수를 돕고 있었다는 것도. 전 과목 모두 시험마다 그래?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물었다. 박원하는 공범자끼리의 은근한 말투로 내가 묻는 대로 숨김없이 대답해 주었다. 전 과목은 아니야. 대개 2과목쯤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 오지. 이번에는 자연과 사회만 진짜 엄석대의 실력이야. 그러나 시험마다 그 과목도 바뀌고 대신 이름을 써낼 아이도 바뀌어. 그럼 그 2과목을 뺀 나머지 시험에서 엄석다가 받는 점수는 얼마야? 한 80점 안팎일 거야. 그렇다면 이번 수학시험의 경우 너는 15점 이상 손해보잖아. 할 수 없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게다가 석대는 차례를 공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손해는 모두 비슷해. 따라서 석대만 빼면 우리끼리의 성적수는 실력대로야. 너같이 재수 좋은 애가 우리 앞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말이야.
원아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석대가 특별히 우대하는 몇 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공부로는 반에서 상위권인 동아리로 끼어든 지 얼마 안 되지만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아직 석대가 그걸 너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어? 이상한데? 그 엄청난 비밀이 준 충격으로 멍해 있는 나를 보다가 원아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물었다. 그러다가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덧붙였다. 뭐 이제야 말해줘도 괜찮겠지. 너도 석대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있었으니까. 그건 미술 실기 시험을 대신 쳐주는 셈이잖아. 게다가 곧 석대와 시험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갑작스럽고도 강한 유혹에 휘말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유혹이란 방금 알아낸 그 엄청난 비밀로 어느 누구라도 용서할 리 없는 무서운 비행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이미 끝난 석대와의 싸움을 뒤집어 보자는 것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아무리 무정하고 성의 없다 해도 석대의 그 같은 행위까지는 묵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석대를 잡기만 한다면 그것은 지금껏 그를 두둔해온 담임 선생님께 멋진 안갚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멋진 안갚음이 될 것이다. 억눌려 참고는 있어도 실은 괴로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아이들에게 나는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고 쓰라림으로 포기해야 했던 자유와 합리의 지배가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나는 분명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다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고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들떠있던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미 있는 것은 모두가 심드렁하고 새로움과 변화는 오직 귀찮고 성가실 뿐이라는 듯한 그의 표정에서 라이터 사건 때의 내 참담한 실패가 떠오른 까닭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코앞에 들이대지 않는 한 담임 선생님의 둔감과 무관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성 싶었다. 거기서 나는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었으나 그들이 갑자기 내 편이 되어 그때껏 묵인하고 협조해오던 석대의 그 같은 비행을 담임 선생님에게 밝혀주리라는 보장 또한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석대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석대와 힘을 합쳐 담임 선생님의 공정한 채점을 방해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그때 분명히 석대에게 라이터를 뺏겨도 담임 선생님이 묻자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던 병조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르면서 모처럼 석대를 마음 놓고 고발할 기회를 주었건만 오히려 나 자신의 자질구레한 잘못들만 가득 적혀있던 시험지들이 섬뜩하게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때에는 이미 2달 가까이나 맛들인 굴종의 단 열매나 영악스런 계산도 나를 말렸다. 사실 석대의 질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말했듯 나의 끈질기고 오랜 저항은 오히려 훈장이 되어 내게 여러 가지 특전으로 되돌아온 까닭이었다. 어떤 면에서 나의 어린이 자치회나 다수결이 지배를 받던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반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도 서울에서의 내 위치였던 분당장급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다. 성적도 석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주는 게 내게 유리할 수 있었다. 1등을 넘보지 않는 한 2등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내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달려가는 걸 결정적으로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석대 그 자신이었다. 2가지 상반된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그날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내가 복잡한 머릿속으로 종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석대가 불쑥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야, 한병태, 오늘 시험도 끝났고 하니까 우리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때? 그
그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리는 없었지만 제풀에 놀란 내가 펄쩍 일어나며 물었다. 추운 데를 어디? 미포쯤이 어때? 거기 춥지 않게 놀 수 있는 곳을 내가 알아. 미포는 학교에서 오리쯤 떨어진 솔습 끝의 냇가였다. 그래 좋아. 우리 모두 가자. 나보다 곁에서 듣고 있던 아이들이 더 신이 나서 그렇게 떠들며 나섰다. 나도 그걸 마다할 마땅한 구실이 없었다. 수상쩍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찬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걸로 종례 뒤에 따로의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길은 절로 막혀버렸다. 떨떠름한 기분으로 따라 나서긴 했어도 그 오후는 오래오래 기억에 뚜렷할 만큼 별나고도 재미있었다. 석대는 한꺼번에 거의 모두가 따라 나서는 반 아이들 중에서 여남은 명만 추렸다. 얼핏 보기에도 마구잡이로 추리는 것 같았으나 나름으로는 어떤 기준을 두었음이 분명하다. 너희들은 지금 집에 가서 땅콩하고 고구마를 가져와. 반장하고 아이들 모두가 자연 관찰 나왔다고 하면 집에서도 안말 않고 줄 거야. 석대는 그렇게 시켜 그 애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대여섯 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나무를 주워와. 햇볕이 따뜻하지만 곧 쌀쌀해질 거야. 고구마와 땅콩도 구워야 하고. 그때 이미 제법 석대의 질서에 길들여 있던 나도 당연히 그 나머지에 포함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무를 주워 모으러 가려는데 석대가 나를 불러세웠다. 한병태, 너는 여기 남아. 거들어 줄 게 있어.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까닭없이 찔끔했지만 그게 순전히 호의에서 나온 것임을 이내 알만했다. 우리는 거기서 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말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일은 그날 오후 갑자기 전보다 갑절이나 내게 은근해진 석대의 태도였다. 그는 나를 다른 아이들과도 사뭇 격을 달리에 대접했고 그곳에서의 놀이도 거의 나를 위한 잔치처럼 진행시켰다. 아니 그날만은 숫째 나를 자신과 동격으로 올려놓았다는 편이 옳겠다. 지나친 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무서운 아이는 내게서 어떤 낌새를 느끼고 나를 구워 삶으려 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나는 석대가 맛보여준 그 특이한 단맛에 흠뻑 취했다. 실제로 그날 어둑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 머릿속에는 그의 엄청난 비밀을 담임 선생님에게 일러 바쳐 무얼 어째 보겠다는 생각 따위는 깨끗이 씻겨지고 없었다. 나는 그의 질서와 왕국이 지속되기를 믿고 바랐으며 그 안에서 나의 남다른 누림도 그러하기를 또한 믿고 바랐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넉 달도 되기 전에 그 믿음과 바람은 모두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고 몰락한 석대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